바닥치고 돌아서는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바닥에서 조금만 올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심할 수 있다. 되돌림이 심하고 또 나가서 왜 N을 들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죠. 일본 주식으로 사면 되지. 그러네요. 일본이랑 미국 사이의 금리 차이가 5%라는 건 환해치 비용이 5% 이상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1년에 수수료를 5%씩 깨먹고 있는 그런 자산에 왜 투자합니까? 그냥 일본 주식이나 주식을 일본 사면 리츠 사면 되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메스 경제연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42,000선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이후 10,000포인트, 그러니까 한 30%가량 오르면서 마치 잃어버린 30년의 한을 풀기라도 한 듯한 모습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일본 시장,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증시 상승세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진짜. 일본 주가 상승 배경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설명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일본 증시 상승의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 관측이 있지만 예.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실적 개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20조 엔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기 기준 20조 엔이니까 분기로. 예, 한 해 한 100조 엔 정도 벌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네요. 일본 GDP가 500조 엔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와닿네요. 우와, 예. 예,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GDP 대비 미국 기업들의 GDP 대비 그 기업 이익 비중이 한 9% 7%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20%가 나와요. 20%가 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일본 엔 약세가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 완전히 그냥 거의 돈벼락을 안겨주고 있구나. 그렇군요. 이 두 가지 다 맞는 설명이겠죠. 저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이 기세대로 계속 늘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적어도 지금 같은 그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60엔 정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베노믹스 시작 이전에 있었던 80엔 레벨에 비해서 환율이 2배 오른 거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2,000원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또 환율 2,000원이다 그러면 물가는 오르겠지만 수출 기업들은 거의 그냥 정말 땅짓고의 험치기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본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예, 기본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은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본 기업 실적이 꺾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것 같진 않은. 거기다가 미국 경기도 좋으니까 이 여러 가지 훈풍이 지금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또 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 기록하니까 이 기업들이 이 10조 엔, 시가총액 10조 엔 그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2000년만 해도 한 3개뿐이 없었던데 지금 19개가 됐다고.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 이익 성장세를 예상하면은 사실 차익 실현은 잠깐 나오고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N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치인데 네.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거든요. 환율 베이스를 바꿔보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네. MSCI,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한 예. 일본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이 바라보는 일본인데, 예. 인제 박스권 탈출 정도? 달러 환산 지수로 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워낙 N 약세가 너무 심하니까 저 EPS 밴드가 이제 15배 정도가 역사적인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옆으로 이렇게 기는 정도에 불과하고, 저 파란색 라인. 예, 이제 저게 인덱스인데 저게 이제 올라오는 정도 레벨에 불과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주식이 비싸다 이거는 이제 N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런 거고,
적어도 뭐 한 20배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보면 뭐 미국은 훨씬 더 높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레벨에서 이걸 비싸다고 볼 수 있는가. 더 나가서 두 번째가 N 약세가 더 지속돼서 뭐 계속 N이 더 약해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 밴드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 이익이 올라오니까. 음. 그래서 기업 이익과 N의 싸움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기업 이익이 이기는 싸움인데 왜냐하면 그렇죠. 뭐 떨어져 봐야 네네. 환이 뭐 조정을 받아봐야 이 기세가 꺾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놓고 본다면 일본 주식시장이 비싸다고 볼 수 없고 더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 기업들의 실적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상 최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N 약세가 바로 뒤집히기도 어렵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냥 일본 증시를 N 베이스로 보는 건 좀 이상하다. 그건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어떻고 하지만 그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MSCI 코리아 지수 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일본은 아직 싸고 뭐랄까요? 뭐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2배가 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왜냐하면 예전 일본 증시가 최악의 버블이었을 때가 65배였는데 지금 이제 16배. 16배니까 이게 뭐 30배가 된들 뭐 사실 이상하지 않네요. 이상하지 않는 밸류에이션이고 또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걸 감안하면 사실 뭐 이 나스닥이나 다른 또 인도 증시 같은 또 다른 세계의 강세장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면이고 이보다 일본보다 저평가된 나라는 한국 정도밖에 없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환율도 봐야 되고 달러 베이스로 환산해서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 증시에 사실 관심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들도 일본 증시에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일본 증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일본 증시가 이제 기업들이 이익도 많이 창출되고 다 좋은데 일본의 성장률은 정말 미미하단 말이죠. 보니까 지난 5년간만 봐도 거의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뭐 올해는 4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할 것이라고 하고 펀더먼탈 자체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봐서는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맹점 같은데 뭐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민간 소비인데 이게 굉장히 위축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주식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기업의 마진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출. 매출은 지금 수출 덕분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내수는 엉망입니다. 사실 관광객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내수 시장이 강한 예,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베노믹스 때문에 2배 늘은 게 이 정도. 음. 그전에는 10% 밑에 있었어요. 아하. 예, 이제 이게 이제 20%를 곧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수가 쭈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네. 올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 기업들의 비중인데요. 90% 이상이 올해 오. 임금 인상, 기본급 인상을 아, 결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인플레가 더 나니 왜냐면 N 약세 때문에. 네. 그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아직 마이너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동결하다가 30년간 임금 동결하다가 그렇죠. 2022년부터 이제 올려주기 시작했는데 인플레가 나니까 국제 유가도 높았고 여기다 아베노믹스 효과 덕분에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61엔까지 와 있으니까 네. 시장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N 매출 N 환산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다가 두 번째가 임금은 올려주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좋아하지만 임금 상승폭은 과거에 그냥 기준에 비해서 조금 올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나니까 자 이제 그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고 매출 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아베노믹스 뭐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그러지만 그건 다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돈을 국민들한테 풀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져가고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당도 하고 특히 올해 일본 기업들 상반기 자사주 매입이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쳤어요. 그만큼 주주 증시 경영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그 길고도 긴 약세장에 지친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 팔고 외국인이 그러니까요. 예 잔뜩 대부분 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 지분율 높은 기업들만 밸류업을 할 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훈풍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훈풍이 서민들의 가게까지는 잘 가지 않는 양극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특히 동경 지역은 역사상 최고치인데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내려 꽂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나라지만 일본은 외국인이 가서 살기는 좋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엔 약세니까 그렇죠. 일본 현지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게 바로 지금 그 질문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엔저 행보 사실 130엔 때부터 엔저가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160엔까지 왔어요. 정확하게 161엔 중반대까지 왔어요. 놀라운 거는 아직 다수의 전문가들이 아직도 끝이 아니다. 심지어는 3분기에 달러당 175엔까지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일단 달러 환율 수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동의하는 게 일단 일본이 금리를 지금 올리긴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벌써 우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비나 내수가 또 위축돼 실질 있고. 임금이 이제 뭐 바닥치고 이제 조금 오르려 그러는 정도인데 여기서 제로금리도 힘들어하는 나라를 내수가 힘들어하는데 여기다 정책금리를 0.25든 0.5%까지 인상한다? 예, 이건 거의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뭐 상원 청문회에서는 인하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7월 말은 아니라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고용지표 2번 더 발표되는데 이거 정말 9월에 인하되는지 그리고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직도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금리 인상 어려우니까 자연히 대내외 금리 차가 5% 이상 벌어져 있는 연합 팔고 상황에서 달러 사는 거죠, 계속.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 엔을 차입해서 달러에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이제 실질 구매력 환율인데요. 예. 리얼 이펙티브라는 게 뭐냐면 이펙티브라는 건 일본이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와의 환율이라는 뜻이고요. 리얼은 일본 물가랑 다른 나라 물가를 비교한 엔화의 구매력인데 네. 일본 사람이 해외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의 파워. 가치죠. 네. 이게 지금 197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아까 일본 기업들 왜 그렇게 좋아요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왔네요. 그러네요. 역대 최저 환율을 가지고 생산성은 향상이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못 오르니까 일본 기업들은 녹아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나갈 이유가 없는 그리고 자기네 국내 관광객들이 소비를 어떻게 보면 부양해주는 그렇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년 정도 이상 참을 수 있다면 사실 이건 그렇게 저는 리스크가 빠져봐야 이건 별로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175엔 가봐야 1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 정도의 그 밑에 하단은 있는데 반대로 이 나라가 경제가 지금 저는 바닥쳤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바닥치고 돌아서는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바닥에서 조금만 올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심할 수 있다. 되돌림이 심하고 또 더 나가서 왜 N을 들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죠. 일본 주식으로 사면 되지. 그러네요. 아니, 연합 왜- 표시 자산을 사면 되는 거니까. 왜 외화예금을 하는지 저는 뭐 또는 뭐 그러네요. 일본 가가지고 뭐 해치돼 있는 미국 달러 채권을 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랑 미국 사이의 금리 차이가 5%라는 건 환해치 비용이 5% 이상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1년에 수수료를 5%씩 깨먹고 있는 그런 자산에 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본 주식이나 주식을 사면 일본 되지. 리츠 사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런 투자를 하시는지를 저는 외화예금 투자는 정말 반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는데 슈퍼엔저 뭐 슈퍼엔저죠 슈퍼죠 진짜 슈퍼엔저는 전체적으로 일본 지금 정부나 기업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책이 좀 그런데 일단 그 문제에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그 원재료들을 재료들이 부품들을 수입하는 게 그렇죠. 많고 수입량이 많고 여행 수지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일본 여행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가면 다 감탄합니다. 아니 일본이 이렇게 싸졌어? 라고 하고 우리나라보다 일반 물가 훨씬 싸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행 수지 적자가 5년 만에 최대 만년 적자 행진인데 특히 대일본 여행 수지 적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이제 엔테크를 좀 해봐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엔테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일본 주식 사라는 건 이제 말씀하죠. 예, 근데 이제 일본 부동산 사는 건 법인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리츠가 어떨까? 리츠. 예, 배당도 잘 주고 한 4%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 리츠보다 일본 리츠가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관광객들이 가서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묵어보고 나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집값을 알아보면 우리 돈 10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동경만이 바라다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한 27평짜리가 한 1억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억 얼마 하거든요. 그러네요. 옛날 같으면 10억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있겠나.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안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부동산 보러 다녔는데 예. 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뭐 중국인들 뭐 예, 유명하죠. 예, 그래서 또 비워놓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투자용으로 갖고 있고 그럼 뭐하러 임대 주냐 이거죠. 예. 비워놓고 그냥 사놓는 거죠. 골치 아프게 임대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뭐 자기들 그냥 1년에 한 달 정도 와서 살다 가고 그러니까 경치 좋을 때 와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 엔화 약세의 효과는 확실하다. 어디가 확실하냐면 자산시장. 자산시장. 일본 주식들은 실적 좋아지고 일본 부동산은 전 세계 부자들이 와서 여기 괜찮은데 이거밖에 안 해? 하나 사두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계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렇죠. 한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같은 데는 요새 투자가 이제 이민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뭐하러 투자하냐, 중국에 뭐하러 투자하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의 투자 목적지 중에 일본이 그래도 5손가락 안에는 꼽히지 않겠나. 그렇죠. 라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해 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하는 동안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비교도 안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뭐 인지를 좀 잘 못하고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너무 빠져 미국이 너무 불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일본 시장 안 보는 거예요. 예. 일본 시장도 봐야 되는데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분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 시장을 봤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늦은 건 아니에요 또 그죠? 예, 뭐 이 추세 자체가 1, 2년에 꺾일 것 같은 기세는 아니다. 적어도 자산 가격 올라오면 그래요. 은행들이 건전해지잖아요. 예. 은행이 건전해지면 대출이 돌고 대출이 돌면 결국 인플레가 나기 마련이고 그렇죠. 인플레가 나기 마련이면 결국 그 나라의 세수라든가 사람들의 임금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길게 보면 한 1, 2년 뒤에는 엔이 이렇게까지 엔화 가치가 올랐어. 그렇죠. 일본 자산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때가 찬스였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일단 뭐 환율이 높아진 거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인 공적연금 GPIF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달러 자산을 엔화 자산으로 재투자하면서 엔화를 좀 사서 끌어올리려고 환율을 좀 엔화를 떨어진 거를 좀 복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비오제도 그렇고요. 비오제도 이제 환율 개입을 이제 타진을 하잖아요. 구두 개입만 하다가 사실 이 비오제는 물량 개입은 사실 그동안 별로 안 했었어요. 구두 개입을 간혹가다 했었는데 이 정부의 이 엔화 약세에 대한 저지 노력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할 텐데 눈치 보는 선이지.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이 정도 되면 한 150벤 정도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예, 이미 나왔는데 이제 네. 2번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없었고. 또 그 효과가 금방 소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본 중앙은행은 연준에서 좀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나올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근데 이제 나오더라도 효과는 9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9월에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할지 사실 아직도 불확실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개입 타이밍을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시장이 안 좋았으면 이거는 사실 과거 이제 플라자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미국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우리 시장과 관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멘트를 좀 해주세요. 일본이 잘 나가는 건 수출이 잘 나가기 때문이고 네. 그 일본이 수출이 또 미국도 많이 가지만 한국으로도 많이 오니까 그렇죠. 결국 일본장 좋을 때 우리도 좋다. 왜냐하면 둘 다 약세통화니까 이제. 옛날에는 일본엔이 기축통화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완전 위험자산. 옛날에는 달러, 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예, 네. 순서가 이제 바뀌었죠. 스위스 프랑이 앞에 들어가고 N은 이제 저 밑으로 그렇죠. 저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위험자산, 맞아요. 한국이랑 경기 동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좀 못 오르면 우리나라를 사면 되고 또 우리나라가 달려간다 싶으면 일본을 사면 되고 이 두 나라는 제가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어디가 좀 더 싼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리밸런싱하면 되는 자산이지 둘이 뭐 이제 경합은 하지만 옛날 같은 경합 관계도 아니고 일본도 이제 그냥 환율을 어떻게든 올려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동조화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 일본장 좋으면 우리도 역사상 최대치를 뚫을 수 있는 포텐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니케이 지수 4만 갈 때 우리는 2,800인데 야, 우리도 한 3,000 이상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 100은 곧 뚫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니케이가 먼저 뚫고 토픽스가 뚫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스피 200이나 MSCI 코리아는 거의 지금 전고점 근처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스피를 보니까 근데 저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통 주식 문제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덱스 편입이 상장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상장을 그 인덱스에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상장 이후에 따따상을 한 다음에 역사상 거품 최고 있는 상태에서 예 좋아하는 역사상 최고가일 때 인덱스에 편입시켜 버리니까 그래요. 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코스피 200도 엉망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 없고 저는 코스피 200은 곧 지금 뚫을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지수를 우리도 니케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니케이 220. 예 그런 것처럼 또 나스닥 전체가 아니고 나스닥 100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형 우량주 위주의 지수를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도 뭐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희망이 솟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용품 프리즘 투자자문 홍충욱 대표님과 일본 경제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